20페이지 지렛대효과 보겠는데요. 네. 이거 보시죠. 자, 지렛효과에서는 용어를 일단 몇 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수익률입니다. 이 총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또는 종합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뭐 이거는 뭐 총이라는 말하고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보고 같은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익률이 뭐냐? 자,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다고. 그럼 10억 주고 샀다는 얘기는 총 투자액이 얼마란 뜻이죠? 10억이란 뜻이죠.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럼 이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1년에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 발생했다. 2억 원. 여러분, 순영업 소득이라는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공부를 해요. 투자론 해서. 그럼 일단 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순영업 소득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영업이라는 건 어떤 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대사업, 임대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소득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임대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순수한 수익을 순영업 소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뭐가 들어와요? 일단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들이 있겠네. 어떤 경비들이 필요할까?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고 전기요금도 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은 이렇게 감을 잡으면 돼. 내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들어와.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가는 돈이 임대업과 관계되는 돈을 뺀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순영업소득, 순수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샀어요. 네? 그럼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자가 나가겠죠. 이 이자는 영업과 관계되는 순영업소득 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거는 결국 내가 건물을 살 때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거지 건물 운영과는 이자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제 순영업 소득에는 이자를 뺀 걸까? 이자를 빼지 않은 걸까? 빼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순영업 소득이에요. 순영업 소득은 내 임대 사업에서 임대 사업과 관계되는 비용을 뺀 거야. 근데 이자 비용은 임대 사업 관련 경비라 보지 않아요. 이건 여기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비용이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하여튼 그래. 그럼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총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총수익률이라는 것은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을 순수익 이렇게 얘기해요. 순영업 소득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총수익률입니다.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수익률이 있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총수익률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건물 살 때 내 돈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은행 대출 받았어도 살 수 있죠. 그럼 총투자액이라는 것은 결국 내 돈하고 은행 돈을 합친 게 뭐예요? 총투자액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냐면 내 돈이 벌어들인 수익률이에요. 내 돈이 벌어들인 수익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자기 자본이 들어가요. 자기 자본. 그리고 분자의 순영업 소득. 자, 여기 잘 봅니다.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순영업소득은 내 돈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내 돈과 남의 돈이 다 같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같은 그 총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야. 이 총투자액은 내 돈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은행 돈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 순영업소득이라고. 총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 순영업소득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자기자본 수익률이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은 내 돈이 벌어들인 수익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은 내 돈뿐만이 아니라 은행 돈도 같이 벌어들인 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내 돈을 자기자본이라 그래. 내 돈이 4억이고 은행 돈, 대출입니다. 부채가 6억이라 그래보자. 그러면 이 건물 사는데 10억이 들었는데 내 돈은 4억 들어가고 부채가 6억, 남의 돈이 6억 들어갔죠? 이 10억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라고요? 2억이라고요, 2억. 근데 자기자본 수익률은 이 자기자본이 벌어들인 수익률을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자본이야. 근데 순영업소득은 내 돈뿐만이 아니라 남의 돈도 같이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의 돈에 대한 대가를 빼버려야지. 이자를 빼버리는 거야. 야, 은행 너 가져가. 너 그건 가지고 가. 이 돈은 너 것들이 벌어들인 거야 하면서 이자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수하게 이제 뭐만 남겠어요? 자기 자본이 벌어들인 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자본이득을 더합니다. 여기 자본이득이라는 거는 가치 상승분을 얘기해요.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결국 이걸 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때 됐거든, 지금. 계산 문제가. 근데 난 계산 문제 풀기 싫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은 꼭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당 수익률입니다. 저당 수익률은 이자율을 이야기합니다. 이자율.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10억짜리야. 10억짜리.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이 건물을. 근데 이 건물은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 예상이 돼. 앞으로 이 건물에서 순수한 영업소득이 2억 원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이 건물을 살려고 그럽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부채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부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대출 안 받아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총수익률 한번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총수익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총투자액분에. 총투자액 10억 원이죠. 순영업소득 2억 원 곱하기 100. 몇 프로입니까? 20%죠. 총수익률 20%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 자기자본 얼만데요? 전부 자기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자본 10억 원이죠. 순영업소득 2억이네요. 자, 빼기 이자 비용인데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 없지, 돈을 안 빌렸으니까. 가치상승분은 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네요. 자, 부채를 사용 안 하니까 총수익률하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어때요? 당연히 같죠. 왜냐하면은 총투자액이 전부 다 뭐니까? 자기자본이니까 총수익률하고 자기자본이 당연히 같아요. 부채를 사용 안 할 때는. 맞죠? 이해됩니까? 부채를 사용 안 하니까 총수익률이 곧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똑같은 건물입니다. 이 똑같은 건물을 10억짜리 건물이고 순영업소득 2억이야.
근데 이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은 부채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부채를 사용하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자, 부채를 사용한다. 자, 그럼 이때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부채를 사용할 때 은행 이자율이 20%인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요? 20%. 20%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첫 번째 총수익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총수익률. 자, 총수익률은 총 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순영업소득은요? 2억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네요. 총수익률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네요. 부채를 사용하더라도 총수익률 또는 총자본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은행의 대출 여부는 순영업소득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순영업소득은 얼마입니까? 네?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순영업소득은 얼마예요? 정신 차려! 2억이잖아. 집중해야 돼. 기억해야 돼. 아까 제가 그랬잖아. 순영업소득은 은행 대출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순영업소득은 은행 이자 빼기 전이야.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은행 대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의 순영업소득이 2억인데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순영업소득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든다고요. 순영업소득은 은행 대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순영업소득 다음부터 이자를 뺍니다. 나중에 우리 영업연금으로 공부하는데 했다. 원래 11월달, 12월달에 했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똑같은 걸 또 계속하고 있잖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3월달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3월달에는 그냥 쭉 얘기해버립니다 이제. 그때는 못 따라하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제가 1, 2월이니까 했던 거죠. 또 얘기하고 있는데 3월달에 자꾸 또 한 거 또 하고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는 사람들만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은행 대출하고 관계없어요. 순영업소득 다음에 이자를 빼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이자를 뺀 게 아니야. 이자가 반영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률은 부채를 쓰든 안 쓰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그럼 이 사람 부채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자기 자본을 4억, 부채를 6억을 이용하기로 지금 자금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은행에 갔더니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지금? 20%인 거야, 20%.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구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이해가 좀 힘들까봐 일부러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죠, 분모가.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4억. 순영업소득 2억이잖아요. 이제 이자를 빼야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그럼 이자가 얼마일까? 6억에 대한 20%니까 1억 2천이죠. 6, 22. 맞습니까? 6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20%잖아. 6억에다 20% 곱하면 1억 2천이죠. 1억 2천이에요. 곱하기 100. 자, 그러면 4억분에 8천만 원이네. 맞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죠. 맞아요? 자, 그 부채 아까 사용 안 할 때, 자기 자본 수익이 몇 프로였어? 20%. 부채를 사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이 몇 프로야? 변화가 없네?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일 때? 20%일 때. 자, 그럼 또 봅니다. 잘 봐야 돼, 이거. 그럼 만약에, 원래는 여러분들 해봐야 되는 건데,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은행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은행 이자율이 10%라 그래보자. 은행 이자율이 10%야? 그럼 질문. 은행 이자율이 10%일 때 총 수익률 몇 프로일까요? 은행 이자율이 10%일 때 총 수익률 몇 프로일까요?
20%. 총수익률은 은행 대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좀 얘기했잖아. 총수익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총수익률은 안 변해. 항상 자기 자본 수익률이 포인트야. 그럼 저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얼마인데요? 4억. 순영업 소득 2억이죠. 이자를 이제 빼야 돼. 이자가 이제 달라지겠네. 6억에 대한 10%는 이자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 100. 그러면 4억분에 1억 4천 되겠네요. 맞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35% 나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아까 부채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였는데? 20%였는데 이제는 35%로 커져버렸네요. 네? 아까는 똑같았잖아. 아까는 이자율이 몇 프로일 때? 20%일 때. 지금은 이자율이 10%를 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네요. 맞아요? 하나만 내볼게. 그럼 만약에 은행 이자율이 30%라 그래 봅시다. 그러면 30%. 은행 이자율이 30%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자기 자본 4억. 순이익 소득 2억. 30%니까 이자 1억 8천이겠네요. 6, 38. 맞습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 4억분에 얼마 됩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럼 몇 프로, 얼마입니까, 이거? 5%잖아요. 5% 맞죠? 그럼 이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아까 부채 사용 안 했을 때 몇 프로였는데? 20%였는데. 지금 몇 프로야? 자, 본다, 이제 정리한다. 자, 부채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였죠. 맞아요? 근데 부채를 사용해 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안 변할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지기도 하네. 뭐를 다르게 했어요 제가 지금? 이자율을 바꾸니까. 자, 이처럼 부채를 사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이걸 지레트 효과라 그래요. 지레트 효과란 부채를 사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레트 효과다. 자, 그러면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네요. 아까 보세요. 부채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 사용하기 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20%였잖아요. 이 지분, 이 예에서는 20%였죠. 그런데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몇 프로? 35%. 맞아요? 안 변하는 경우도 있었죠.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다 발생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발견해봐봐. 뭐가 다르니까? 그래, 이자율이 달라지면. 자, 그럼 아까 총수익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20%. 총수익률이 20%인데 은행 이자도 20%야.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내가 이 건물에서 20%의 수익을 얻는데 은행이 이자도 20%네. 그럼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건물에서 수익률은 20%인데 은행 이자는 10%밖에 안 해. 그러면 전체 수익률 20%에서 은행 이자 10% 내고 나면 내 자기 자본이 벌어들인 수익률은 대출을 받기 전보다 대출을 받으니까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은행에서는 건물에서 총 수익률은 20%인데 은행 이자가 30%야. 그럼 건물에서 20% 수익 내가지고
은행에 30% 의지를 줘버려야 되는데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커지는 경우를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 플러스란 뜻이죠. 불변인 경우는 뭐라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래. 중립. 줄어드는 거를 부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자, 다시 정리한다. 부채를 사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뭐라 부른다고요? 정. 부채를 사용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다. 뭐라 부른다고요? 중립. 부채를 사용했더니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더라. 뭐라 부른다고요? 부.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총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크면 돼. 그러면 정의야. 아까 그랬잖아. 이자가 10%밖에 안 됐었잖아요. 중립은 어떨 때 일어나요? 총수익률하고 은행 이자율 어떨 때? 같을 때. 부는요. 총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만큼도 안 돼. 그럼 뭐가 생긴다? 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총수익률은 20%인데 은행에 가봤더니 은행 이자 10%밖에 안 해. 그럼 내 돈 줄이고 내 돈은 조금만 줄이고 은행 돈을 많이 이용하면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진다 이 말이잖아요. 꼭 알아두세요. 일부러 제가 케이스를 다 적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보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의냐 중립이냐 부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래,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자율에 의해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만약에 보세요. 내가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어. 부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자기 자본을 썼더니 부채를 사용했더니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더란 말이에요. 그럼 부를 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부를 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돈을 갚으면 부가 정으로 될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6억을 빌리고 있는데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내가 2억을 갚아버렸어. 그러면 부가 정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가 정으로 되려면 이자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자율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은행 가서 돈을 갚으면 여전히 부야. 부의 지렛대 효과의 그 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지 부가 정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부가 정으로 바뀌어 버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자율이 바뀌어야 돼. 이자율이 바뀌어야 돼. 그럼 정이 부가 될 수도 있나요? 왜 안 돼? 되죠. 왜 안 됩니까? 자, 정이 부가 될 수도 부가 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바뀌면? 그래. 내가 지금은 은행 이자 10%일 때 돈을 빌려가지고 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이자 30%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럼 난 뭐가 돼버려? 부. 지금 내가 은행 이자 30% 돈을 빌려가지고 부였지만 은행 이자가 10%로 떨어지면요. 뭐가 될 수 있다? 정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렛대 효과 답니다. 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책을 볼게요. 이제 지렛대 효과. 지금 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여기다가. 다음엔 이렇게 설명 못하니까 잘 정리해두세요. 자, 지렛대 효과 1번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줄치고요. 부채 동그라미. 부채를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제가 차입금 부채를 줄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효과예요. 그리고 부채를 사용했더니 거기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 줄치세요. 총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의의에서 기억할 건 이거야. 부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지
총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 불러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251페이지. 지렛대 효과 유형 보세요. 유형. 자, 정의 지렛대 효과 보이시죠?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정의 지렛대 효과의 뜻. 자, 부채를 사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 칠게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줄 치세요. 대부 비율이 뭐냐면은 돈을 빌리는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빌렸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럼 거기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이라는 말은 돈을 많이 빌릴수록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집니다. 아까 여기 한번 보세요. 한 김에 또 한번 보자. 지금 총 수익률이 몇 프로였죠? 총 수익률 20%였죠? 총 수익률 20%였잖아. 근데 은행 이자는 몇 프로라고? 10%잖아요. 10%. 총 수익률이 더 크지? 정입니까? 부입니까? 중립입니까? 정. 정의 지렛대 효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졌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더 빌려볼게요. 은행 가서 돈을 더 빌려볼게. 8억 빌려볼게. 8억. 지금 6억 빌린 거잖아. 그럼 은행 가가지고 내가 지금 더 빌려보는 거야. 그럼 자기 자본 얼마예요? 2억이죠. 맞습니까? 2억이 되잖아. 그럼 은행 이자는 8천만 원이겠네. 8억 빌렸으니까. 맞아요? 그럼 몇 프로 돼요? 여기 1억 4천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60% 나오죠, 이제는. 자, 돈을 더 빌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요.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커집니다.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도 됩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뜻 아셔야 돼요. 부채를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더라. 그걸 정의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부의 지렛대 효과 보세요. 뜻 중요합니다.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더 작아. 지분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똑같은 표현 말입니다. 지분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출제자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중립적 지렛대 효과 보세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뜻이 뭐예요? 대부 비율이 변해도, 부채를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 그 줄칩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보이세요? 첫 번째 건 줄치지 말고 이 부분 있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이 부분 있죠? 이 앞에는 지금 지분 수익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만 줄을 치라고, 여기만.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야. 여기 적어놨잖아요.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입니다.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 여러분들이 원룸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원룸 가격을 보니까 50억이야. 원룸이 지금 50억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 원룸에서 총 수익률이 한 5% 나올 것 같아. 5%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총 수익률이. 그럼 내가 내 돈으로 다 사야 되나? 은행 가서 돈을 좀 빌려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은행에 가봤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봤더니 3%래. 총 수익률은 몇 프로인데? 5%인데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내 수익률로 이자를 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돈을 빌려라 이 말이야. 그럼 돈을 빌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내 돈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분모가 줄어들 거 아니야, 분모가. 응?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분에 아까 여기 순영업소득에 이자 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4분의 6인데 분모가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잖아요, 지금. 이게 작아지면 맞습니까? 자, 그럼 은행에 갔더니 은행 이자가 총수익률보다 작아.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계속 받아.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은행 이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총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싸면 돈을 빌려라.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게 정의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총 수익률이 5%인데 은행 이자가 3%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 근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 이자가 8%야. 총 수익률은 5%인데 은행 이자는 8%야. 그럼 돈 빌리면 안 되지. 근데 빌렸다 해봅시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줄어든다. 파산하겠지, 우리 사람 파산. 자, 근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 이자가 5%야. 내 총 수익률과 똑같아. 그럼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20%, 10%, 30% 가지고. 맞습니까? 이걸 집에 와서 고민을 해야 돼. 한 번 듣고는 안 돼. 자, 그래서 정부 중립의 뜻 아셔야 되고, 정의 지리 조건 언제 발생하고, 이게 발생 조건이야. 발생 조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부동호 방향을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거기 지렛대 효과의 특징인데요. 양가로 3번 보세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이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란 말은 줄치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부채를 갚더라도 이 뜻이에요. 부채를 갚더라도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가 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총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율이 더 작아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단순히 은행 부채만 갚는다 그래가지고 부가 정으로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4번 보세요. 4번 별표예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이자율을 낮추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3번, 4번 잘 알아두세요. 자, 5번 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줄 쳐보세요. 줄 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지. 이게 중립이란 뜻이다. 문제를 읽고 이 말이 딱 나오면 총 자본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이 말 딱 나오잖아요. 아, 중립이구나. 그럼 중립의 뜻이 뭔데?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251페이지 기출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별표.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줄을 쳐야 되겠네. 항상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 문제 패턴이 이렇잖아요. 출제 지문이 항상 내는 유형이 이렇잖아. 라면 이다 이렇게 딱 내거든요, 항상. 그럼 라면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야. 아까도 봐봐.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딱 했잖아. 그럼 이렇게 딱 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면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아까 3번도 보세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딱 돼 있잖아. 여기 딱 끊고 뭔지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네? 부죠, 부. 아, 부의 지렛대 효과구나. 부의 지렛대 효과가 뭔데?
부채를 사용하니까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읽어봐야 되지. 부채 비율을 높이는, 부채 비율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더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부채 비율을 높이는 자본 구조 조정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하락시킨다. 이게 부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가 뭐예요? 자료를 딱 보고 이게 정인지 분지 중립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이냐 분야 중립이냐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총수익률하고 그렇지 저당 수익률 이 자료 두 개를 딱 비교해. 그래서 정인지 분지를 판단해. 그 다음에 정이 뭐고 부가 뭐고 중립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 정이 부가 되려면 이자율이 변하는 거지. 부채를 갚는다든지 부채를 더 빌린다 그래가지고 부가 정이 되고 정이 부가 되고 되는 거는 아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됐어요? 그럼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지렛대 효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올해 지렛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있다. 그럼 지렛대 효과를 묻는 경우는 이론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이게 나와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기. 자, 이제 253. 자,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위험과 수익에서는 먼저 거기 위험의 개념 볼게요. 위험의 개념. 자, 이 사람 투자자예요. 이 건물을 지금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볼까 말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살 때는 이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겠죠. 맞아요? 자기가 예상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투자가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럼 투자가 다 끝났을 때는 이 사람이 예상한 수익대로 발생이 되겠습니까? 실제 수익은 예상하고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까? 달라질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거를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이라는 거는 내 예상하고 실제가 달라질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 예상과 실제가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위험이 큰 거지. 근데 내 예상하고 실제가 별로 차이가 안 났어. 그럼 위험이 어떻게 돼요? 작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결국 왜 합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익이라는 건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결국 수익과 위험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다. 양면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투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위험과 수익에 대한 공부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위험부터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위험의 개념을 보면요. 위험이란 어떤 투자원으로부터 얻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불확실성 동그라미 하세요. 발생하는 변동성 동그라미 하세요. 투자 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자, 그 밑에 봅니다. 다시 말해 위험이란 줄칩니다.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다. 이게 위험이에요. 더 크게 안 어려워.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그래서 위험은 다르게 표현하면 변동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254페이지 위험의 측정이라고 나오죠. 자, 거기는 그냥 밑에 분산 표준편자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로 나타냅니다. 그럼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 말은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분산 표준 편차가 뭐라고요? 위험. 자, 분산 표준 편차 계산은 몰라도 됩니다. 넘기고 256 거기 위험의 유형 보이세요? 네. 위험의 유형 네모하고요.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위험의 유형은 일단 거기 보시면 사업상 위험부터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시험에 한 번씩 내요. 내는데, 자, 거기서 사업상 위험하고요. 양가리 1번 별표, 2번에 금융적 위험 별표, 5번에 유동성 위험 별표. 이 3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업상 위험 보겠습니다. 자, 거기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여 줄 동그라미 할게요. 수익성이 나빠지는 위험이야. 수익성 별표하세요, 거기. 사업상 위험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투자 사업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룸 사업을 하는데 원룸 사업에서 돈이 안 돼. 수익이 안 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수익이 안 나.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그 사업 자체로부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로부터. 그럼 이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다. 거기 시장 위험 줄 치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 책에는 지금 왼쪽을 봐도 되겠네. 왼쪽에 있네요. 자, 용어에 보세요. 거기 시장 위험 보이세요? 용어에 시장 위험 줄 치고 별표합니다.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과 관계 있어요. 그 줄칩니다. 수요 공급의 변화. 우리가 시장이라는 곳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원룸 투룸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래. 임대사업을. 그럼 나는 임대사업을 할 때 한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1년에 10%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제가 임대업을 하는데 방에 공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공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는 주변에 다른 임대주택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맞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변함으로써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공급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사업 자체에서 수익이 안 나. 이게 사업상 위험이고 시장 위험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위험이라는 건 수요 공급의 변화이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공실이란 말이야. 공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위험 줄 쳤죠? 수요 감소 공급 강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장 위험 옆에다 적으세요. 여기는 그 말이 빠져있네. 시장 위험 옆에 적습니다. 공실 딱 적어. 공실 적었어요? 그럼 공실이 되면 분양가라든지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미분양, 공실 미분양 이런 말 나오면 시장 위험이에요. 그럼 분양가 하락해도 되겠네요. 되죠. 공실에 따른 분양가 하락. 또 하나 더 적어보겠습니다. 경기 변동, 경기 침체 이런 말 나와도 시장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고요. 수요 공급의 변화, 미분양, 공실, 경기 침체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그건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잊어먹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은. 그러면 이 시장 위험은 어디 위험에 속해 있어요? 사업상 위험 안에 들어있죠?
자, 그럼 이제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첫 번째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이세요, 거기? 네? 거기 읽겠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침체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나와버렸네? 무슨 위험이라고?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아, 시장 위험이구나.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익성 나왔어? 그럼 시장 위험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사업 위험이라고 돼 있네. 사업 위험 그래도 됩니까? 되지. 시장 위험이 사업 위험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사업 위험으로 나왔지만 시장 위험 그래도 될까? 되죠. 되죠.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경기 침체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들은 경기 침체 딱 읽고, 시장 위험인데? 읽어봤더니 사업상 위험이라고 돼 있네. 시장 위험도 사업상 위험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금융적 위험 보겠습니다. 자, 금융적 위험은 옆에 적으세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건 뜻이 뭡니까? 내가 빌린 돈을 못 갚을 위험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면 보이세요? 그럼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부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부채를 이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부채를 이용 안 하면 금융위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지렛대 효과는? 지렛대 효과도 없지만 금융상 위험도 없다. 거기 금융상 위험 가로 딱 하세요.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면 무슨 위험이 없다고요? 금융 위험이 없어요. 그죠? 제 말 맞는지 보세요.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면 사업상 위험이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X야. 사업상 위험은 대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이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 변화에 의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사업상 위험이지 은행이 그냥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고 안 받고와 관계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금융위험이야. 금융위험이야. 아무 위험이나 갖다 붙이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장 갔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사업상 위험이 줄일 수 있다. 그래, 대출 안 받아도 위험이 작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금융위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야. 자, 그 다음 법률적 위험 보겠습니다. 이 법률적 위험을 행정적 위험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법률적 위험, 행정적 위험은 말 그대로 법이 바뀐다든지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정부의 제도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니까 정책, 법률, 규제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위험을 뭐라 부른다? 법률적 위험.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알아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린다든지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적 위험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한 2, 3년에 있다 팔려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막 부과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위험입니까? 법률적 위험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부동산 세금 제도, 감가상각 방법, 임대료에 관한 법령의 변경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인플레 위험인데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인플레 위험. 자, 인플레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둘 다 1억 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어요. 갑과 을이 1억 원을 들고 있다고. 근데 갑은 이 1억 원을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다. 을이라는 사람은 1억 원을 가지고 금을 샀어요. 금을 샀다. 2022년 상황입니다. 자, 2022년에 쌀 한 가마에 10만 원 해요. 10만 원 한다. 그러면 이 당시에 갑이나 을은 쌀을 총 몇 가마 살 수 있냐면요. 몇 가마 살겠어요? 1000가마 살 수 있죠. 쌀 몇 가마 살 수 있다고? 1000가마 살 수 있는 거야. 쌀을 1000가마 살 수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땅이 묻었어요. 땅이 묻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둘 다 10년이 경과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갑은 1억 원을 땅에서 이제 끄집어냈죠. 끄집어냈어요. 그럼 그동안에 쌀값은 그대로 있다. 쌀값은 상승했다. 쌀값이 올랐단 말이야. 10년 동안 쌀값이 2배로 올랐다 그래 볼게요. 20만 원. 쌀값이 20만 원 됐어. 그럼 1억 가지고 이제 몇 가마 살 수 있어요? 500가마밖에 못 사죠. 맞아요? 원래는 몇 가마 사서 살 수 있었는데 1000가마. 맞아? 자,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내 구매력이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구매력이라는 건 살 수 있는 능력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구매력이 감소해요. 이 구매력을요, 실질소득이라 그래. 내 실질적인 소득이야. 실질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줄었지?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 그래. 자, 인플레 위험이란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소득, 실질임대료, 실질이자율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해요. 실질이라는 말들이 붙은 실질 변수가 다 감소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플레 위험이라고 불러요. 인플레 위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 위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상한 거야, 예상이 안 된 거야? 예상이 안 된 거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예기치 못한 인플레 발생 이런 말을 붙이면 더 좋은데, 예기치 못한, 시험에서 이거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 가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인플레 위험이라 그래. 자, 그럼 이 사람 보자. 이제 이 사람 뭐 샀다고? 금 샀어. 금. 그러면 10년 동안 쌀 가격 올랐죠? 그럼 금값은 안 올랐겠나? 금값은 쌀값보다 더 올라설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당시 금을 팔면 예전처럼 쌀 1000가마를 그대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이, 실질 소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플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다, 실물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래. 그게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게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에요. 일종의. 그럼 여기서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는 인플레가 발생할 때 여기 있네. 실질적인 가치, 실질소득, 실질임대료, 실질이자율이 줄어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인플레 위험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인플레 위험 뜻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줄치세요.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줄어든다. 됐습니까? 뜻만 좀 알아둡니다. 그럼 앞으로 인플레 발생 딱 나오잖아.
그럼 실질이라는 것들은 다 떨어져. 실질은 다 떨어져. 실질은 다 떨어진다. 자, 그다음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유동성 위험은 파란색 글씨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면 현금화할 때 생기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현금화할 때 줄치세요. 현금화할 때. 현금화한다는 게 유동성이거든요. 이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를 했을 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잘 안 바꿔지는 거야. 현금화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은 필요하고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더니 잘 안 팔려. 현금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8억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럼 2억의 손해를 봤죠. 이런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위험이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 나오면 현금화할 때 이 말이 딱 나와요.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손해를 뭐라 부른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은 현금화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우리가 현금화 시키는 건 황금이라 그래. 황금. 그러면 이 유동성 위험은 높은 황금성입니까? 낮은 황금성입니까? 그럼 이제 낮은 황금성 줄치시고 별표. 그래서 현금화할 때 이 말 나오면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왼쪽이 기출.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현금화 나왔죠? 그죠? 현금화하지 못할 줄 딱 쳐야 돼요. 무슨 위험일까요? 그렇지. 현금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뒤에 뭐 금융 위험이니 인플레 위험이니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금화라는 말이 딱 나오면 뒤에 무슨 위험이 와야 된다? 그렇지. 그렇다 이 말이야. 다른 위험이 오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높은 황금성이다, 낮은 황금성이다. 낮은 황금성.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